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 년은 괜찮다 보는데 10년 이상 투자할래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면 안 됩니다인데 그 리스크가 주가에 얼마나 하락률을 볼까 했을 때 큰 하락률이 올 수 있는 리스크들이에요. 차라리 완전 밑에 있는 그 증권사 리포트 이렇게 보면은 그 뭐 2차 전지 반도체,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 이런 거를 이제 2023년 주도주로 뽑더라고요. 경기가 엄청 좋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 다 테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예. 그래서 2차 전지가 좋으려면 아까 말한 대로 앞단에서 전기차가 잘 그렇죠. 팔려야 돼요. 참고로 경기 2차 전지는 뭐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지만 일시적으로 좋은 업종이라 봐요. 영원히 좋기에는 너무 그 눌린 게 뭐냐면 나중에 사업이 어느 정도 체계가 정리되고 나면 중간재 역할을 하는 사업은 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엄청난 혁신을 매년 낼 수 있다. 반도체처럼 업데이트되는 고성능 배터리를 계속 갈아 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라고 하면 당연히 2차 전지가 계속 갑으로 남을 수가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갑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서는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는 게 관건이고 그게 첫 관건이고 그거를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앞단에서 전기차가 너무 잘 팔렸기 때문에 그냥 무한히 찍어내면 무한히 다 팔릴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확장만 하면 되는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가 항상 밝을 줄 알았는데 저 앞에서 전기차들이 재고가 쌓인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구를 하겠죠. 너 그동안 영업이익률 냈던 거 마진 내지 말고 남겨라. 우리도 안 팔리니까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바로 하는 행위가 자동차 가격을 떨궈버려요. 테슬라가 벌써 그랬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앞단에서 가격을 떨구면은 뒷단에다 시키는 게 뭐냐면 원가 절감을 시킵니다. 자동차 업계가 완성차가 최고 갑이고 내가 안 팔리면 다 죽으니까 다 원가 절감 해오세요. 300만 원 이상 다 원가 깎아오세요.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가 마진을 안 보고 납품을 하던 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불경기인 상황에서는 이제 저쪽이 배터리가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300만 원 못 깎으면 나는 경쟁사로 넘어가겠다. 계약하겠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이익률을 다 포기하고 넘겨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밑에 있던 또 밑단이 리튬이었는데 리튬도 영원히 돈을 잘 벌 줄 알았는데 앞에서 또 하나씩 막히니까 리튬 가격도 떨어지죠. 그러겠네요. 벌써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은 떨어졌거든요. 다만 좀 이상한 거는 니켈 가격이 올라가고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금 아직까지 가격이 다 떨어졌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 분위기가 장기화가 된다라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시장 전체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만약에 짧은 침체다 그러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시 또 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갈림길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월가의 지금 주 시각이 약한 경기 침체 그걸 전제로 한다면 네. 주도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되죠. 올해, 네. 올해 하반기로 가면 네. 다만 얘네들이 10배 갈 회사들은 아니죠. 이제 대신 이제 주도주로 밀고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들이 다 이거잖아요.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여기가 이끌어 간다는데 기가 막히게도 대한민국 시가총액 상위 주도주들이 다 이런 회사들이면서 다른 나라보다 코스피의 상승률이 훨씬 빠를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최근에는 그럴 기미가 아예 안 보였다가 이제 새해 벽두부터 좀 뭔가 뷰가 바뀌었던 게 이런 관점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상승률이 지금 중국이랑 미국의 S&P 500보다 더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훨씬 더 지금 높은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예요. 특히 코스피 중에서도 코스피 200의 상승률이 더 높아요. 주도주가 여기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이 회사들을 사러 들어온다라 볼 수도 있죠. 반도체도 하이닉스가 7만 원 깨질 뻔했다가 며칠 만에 9만 원 돌파하는 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박수를 칠 뻔했는데 와, 덜커덕커 다시 내려오긴 했지만 반도체가 그렇게 급반등할 수 있었던 것도 연말과 연초에 뷰가 확 바뀌어 버렸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될 수 있냐 없냐는 봐야 되겠죠. 우리가 작년 내내 속아왔던 게 그거기 때문에 이제 반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반등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벤트가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여기 게스트 분께서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만 원 정해놓고 위로 10% 아래로 10% 보고 스윙하라고 하시고 삼성전자도 한 6만 원 딱 정해놓고 스윙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2007년에 명언이 그거였었어요. 예전에 그 진짜 저기 증권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분이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는 60만 원을 넘을 수가 없다. 60만 원. 네. 전 세계 사람들이 삼성전자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60만 원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근데 여기서 뭐 더 할 것도 없기 때문에
60 위 아래에서 계속 왔다 갔다 60만 고정될 거다. 어. 뭐 그런 이야기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단기적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이제 또 다른 가능성에 따라서 레벨업이냐 레벨 다운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죠. 예. 그럼 좀 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좋다 봐요. 어.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 년은 괜찮다 보는데 10년 이상 투자할래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완전 밑에 있는 리튬. 도요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도요타 사장이 우리가 진출을 안 하는 이유가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리튬 가격이 문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리튬 가격이 분명히 몇 년 뒤에는 엄청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배터리가 너무 비싼데 리튬 가격이 여기서 3, 4배로 올라가 버리면은 배터리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거고 이 비용을 전기차에다 떠얹어야 되는데 전기차가 그러면은 과연 고객들한테 매력적인 합리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느냐. 네. 특히 이제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저렴하게 원가 절감 하나에 정말 뭐 목숨 거는 회사인데 그 리스크를 우리가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진출이 굉장히 늦었고 다른 회사들은 적자를 보면서 전기차를 팔고 있어요. 예, 거기에 회사들은 적자 보고 고객들은 이제 나라 지원금 받아서 그나마 그 가격이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지원금이 줄거나 이제 뭐 배터리 가격이 올라 버리면은 난감해지는 거죠. 차라리 리튬 회사도 낫다 괜찮게 봐요. 그 와중에도. 근데 전기차는 어쨌든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는 순간은 또 리스크가 오는 거죠. 누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것이냐. 그 회사가 이제 시장을 독점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계에 스타벅스가 생기는 거예요. 얘를 맞추면 내가 돈을 버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가 아닌 다른 회사에 투자했을 때는 리스크가 계속 존재해요.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는 좀 머리가 아파서 차라리 좀 단순한 투자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ETF 투자하나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니요, 그냥 2차 전지는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를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러면 안 됩니다인데 그 리스크가 주가에 얼마나 하락률을 볼까 했을 때는 큰 하락률이 올 수 있는 리스크들이거든요. 이게 너무 흥미로운 게 예. 어떤 분들은 진짜 반도체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으로 반도체 말고 이제 2차 전지다. 2차 전지에서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기업이 나올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15년 전엔 태양광이 먹여 살릴 거라 그랬었어요. 아. 내가 OCI의 역사를 같이 했던 또 사람이라. 갔다 오셨잖아요. 예. 이제 그 남자의 주식이라 불리는 OCI를 제가 66만 원에 매도해 본 사람이거든요. 전량 매도. 그 뒤로 10년 동안 2만 원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OCI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업 되게 열심히 하고 생산 단가 싸움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 싸움으로 가서 내가 고품질로 팔아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시장이 있냐 없냐인데 태양광에서도 결국은 보급을 먼저 해야 되는데 태양광이라는 발전 단가가 일반적인 화력 발전 단가와 싸움을 해야 되는 상태잖아요. 그건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전기차가 휘발유 경유차랑 가격으로 싸움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품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저렴하게 싸게 만들어야 되니까 대규모 양산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을 하고 대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싸움으로 가는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이 그렇게 유리한 게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중국이 기술을 베끼든 뭘 하든 간에 해가지고 따라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회사들이 대량으로 생산을 내고 그러면은 중국과 가격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업종 중에서 중국과 가격 경쟁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를 못 본 것 같아요. 네. 태양광 폴리실리콘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거 OCI 빼고 다 망했지만 우리나라에 폴리실리콘 회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레이시아로 가서 수력 발전 단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였던 거고 그렇게 됐고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기술로 이제 압도적으로 하다가 BOE가 너무 기술이 빨리 따라오면서 디스플레이 시장도 거의 다 뺏겼죠. 결국은 가격 싸움으로 갔을 때는 결말이 그렇게 안 좋게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2차 전지 쪽은 어느 순간부터는 가격 싸움. 다 가격 싸움으로 갈 거다. 이제 주행 거리가 600km냐 800km냐부터는 별 차이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도 핸드폰 초창기에 나왔을 때 뭐 싼요 14박 15일 뭐 14박 15일 동안 배터리가 안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되게 인기 많았던 것 같은데 배터리도 한 하루 이틀만 잘 가면 되지 뭐 그 뒤부터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불필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장벽에 부딪힐 거라 보죠. 다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이런 부품을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기술의 시대가 열리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예전에 CP 뭐 펜티엄 1, 2, 3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클라우드 생기고 VR 생기고 메타버스 생기고 막 뭐 생기면서 계속 더 고성능 컴퓨터를 강요하잖아요, 시대가. 그럼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다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 취급을 할 때 주렁주렁 열려 있고 이제 CPU도 하나가 아니라 막 쿼드 코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들어가고 메모리도 예전에는 뭐 64 메가면은 막 와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끝났고 예전만 해도 인터넷이 뭐 모뎀으로 해도 56K였나요? 56K였나요? 그거만 해도 너무 좋아서 스타크래프트 팡팡 돌아간다고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 ADSL, VDSL 다 나오다가 이제는 인터넷 속도로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시기까지 와버렸어요. 더 이상 격차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내가 왜 하드디스크에다 저장을 하느냐, 서버에다 저장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산업이 다시 또 커졌죠. 그러면서 다시 메모리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이제 PC가 끝날라 했더니 스마트폰 성장하면서 낸드 메모리가 다시 성장하고 점점점 그 테크가 시장을 계속 열어주고 있어요. 이젠 또 자동차에 들어가고. 예, 자동차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의 쌀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훨씬 매력이 있다라 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반도체 국내 기업, 2차 전지 국내 기업은 투자를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국내 기업에 투자를 안 하는 거고. 국외도 안 할 거예요. 아, 국외도 안 예, 하고. 사업 업종 자체가. 아, 그 중국에도. 예, 왜냐하면 태양광 시장이 딱 폴리실리콘이 그랬어요. 그 가격 싸움을 벌어서 10년 넘게 싸우고 나니까 살아남은 기업도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뭐 이제 좀 돈을 좀 벌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이상의 성장성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게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폴리실리콘이라고 했잖아요. 폴리실리콘은 무조건 싸게 나오는 게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비싸게 받으려 하더라도 경쟁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마진 이상을 낼 수가 없는 사업이 된 거죠. 그럼 반도체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괜찮게 보죠. 거기에 TSMC가 이제 원탑으로 보고 이제 그 1티어로 보고 2티어로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되게 좋게 보죠. 아, 그렇게 보시고. 네. 그러면은 세 번째는 플랫폼 기업. 문 로봇이랑 연관이 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저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플랫폼이 제일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세요. 예. 그 뭐야 최근에 그 GTP 최신가 나왔어요. 맞아요. 난리가 났어요. 네, GPT. 인공지능.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은 플랫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말을 배울 때 부모님이 말을 많이 해주고 이제 듣는 게 많은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많은 아기가 입이 빨리 터져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성공을 하려면 빅데이터를 계속 넣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렇구나. 빅데이터를 쥐고 있는 회사만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봐요. 저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위에 둥둥 떠 있는 인공지능이 성공할 거면은 그러면 구글이 굉장히 유리했었죠. 근데 뭐 꼭 그 인공지능을 전 세계에서 하나만 쓸 건 아니니까 대표적으로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을 장악했지만 러시아의 얀덱스라던가 이제 뭐 중국이라던가 한국은 장악 못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뭐 카카오나 네이버도 인공지능 쪽으로는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게 한번 빛을 발할 시기가 있을 거라 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로봇 시대가 열린다 했을 때 이건 한 10년 넘게 보는 거니까 당장 주가랑 연관은 없습니다. 로봇에 뇌가 없어요. 네이버 랩스에서 나온 이제 로봇을 보면은 뇌가 없는 로봇만 껍데기만 줘요. 그거를 구독제로 돌려요. 뇌가 없으니까 계속 구독료를 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이 뇌는 왜 그러냐? 집마다 주면 얘가 어느 세월에 배워서 딥러닝을 해요. 차라리 모든 뇌를 클라우드 서버에 집어넣자 이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딥러닝으로 빠르게 배우니까 이 로봇을 쓰면 쓸수록 그러니까 로봇이 팔리면 팔릴수록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목이 마르다라는 단어를 했을 때 로봇이 물을 떠올 수 있다라는 건 고차원적인 지능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물을 떠줘 이래야지 하는 거지. 아 목이 마르네 그러면은 지금 아침이니까 따뜻한 모닝커피 어떠세요? 뭐 주인님은 예를 들어서 커피 2스푼에 프림 1스푼이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착착착 해오는 로봇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그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 발전이 안 됐어요. 그럼 결국 로봇 시장의 한계는 인공지능에 열려 있다.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다. 그럼 그 소프트웨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플랫폼 회사들, 검색어 시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회사들을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마소라던가 구글, 외국에서는 2개 회사 잘 보고 있고요. 애플이라던가 뭐 테슬라도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하려고는 하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는 1티어가 마소, 구글로 보고 있고
2티어를 이제 애플, 테슬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SK텔레콤, KT 이런 회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통신 회사들도 엄청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의외로 플랫폼이에요. 이런 쪽 언어 쪽에서는. 그래서 이 4개 회사들 그러면 인공지능이 뛰어나지고 로봇이라는 시장에서 우리 서버로 다 그거를 로봇에 딥러닝을 시켜줘서 더 기술 격차를 벌려줄 수 있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나중에 스마트 팩토리의 산업에도 진출해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까지 맞추고 자율주행차도 다 통신으로 연결을 잡아야 되거든요. 네. 어디가 이 플랫폼을 잡아 먹을 것이냐에 따라서 의외로 통신주가 성장성이 될 수도 있어요. 통신주는 그동안 시세 분출을 해봤던 게 99년 닷컴 버블 때 이유는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이제 25년 만에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시세 분출을 하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배당도 좋은 상태고. 그러면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반도체 2차 전지, 2차 전지는 아예 안 하는 거고. 네, 2차 전지 안 두고 플랫폼이 재밌을 것 같고 반도체는 뭐 확률이 워낙 좋으니까 높게 보고 있고 아니면 나는 이건 다 무섭다. 경기 침체도 방어하고 싶다 그러면은 통신주를 방어하면서 아까 만약에 말씀해 로또까지 주신 노리는 거죠. 그 아까 스타벅스나 이런 거, 크록스 이런 경기 방어주 플러스 수출까지 가능한. 예. 우리나라 통신주들은 그래도 성장성이 좀 있어요.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컨텐츠 사업들. 올해 말에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나와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또 회사들이 이제 뭐 컨텐츠 회사들이 이제 빚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통신 회사들이 OTT라던가 이런 컨텐츠 제작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매력들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SK 하이닉스가 적자 폭이 조금 예상보다 크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적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청자님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괜찮은 건가요? 제가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식은 좀 한이 맺혀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충격적인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때 다음번엔 절대 안 그래야지라는 이거 반성을 하는데 제가 2009년에 이제 근무를 할 때 네. 같이 근무하셨던 이제 한 5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네. 하이닉스를 5,000원대 사서 10억치를 담으신 분이 있었어요. 와. 그때는 SK 인수도 안 됐다 했어요. 그냥 망한다. 치킨 게임 걸려가지고 삼성은 뭐 살아남겠죠. 그리고 뭐 하이닉스는 죽지 않을까요? 다 이제 그렇게 보던 시절에 5,000원에 사가지고 그때가 이제 10,000원 언저리쯤 이제 올라와서 2배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까지 보유하셨으면 재벌 됐겠죠. 그렇구나. 네. 그때 아파트가 1억도 안 했거든요. 그 동네에서 5천만 원 했었던 시절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돈을 그냥 하이닉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망한다라고 할 때가 오히려 제일 저렴할 때고 그런 건데 하이닉스는 이상하게 생존력이 좋아요. 분명히 그 SK 인수되기 전만 하더라도 망할 줄 알았는데 그 기술력 다 따라오고 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잘 살아남고 그러다가 이제 SK 만나가지고 이제 날개도 친 데 더 성장했고 그러면 그때보다는 지금이 덜 어렵다 보거든요. 차라리. 네, 그때도 견뎌냈던 회사인데 그러니까 저력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힘든 전투에서 승리를 했던 장군은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처럼 이제 무형적인 걸 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는 잘 해낼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업들, 섹터들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한 1억 정도 있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시겠나요? 다 스타벅스 사면 안 될까? 왜냐면 스타벅스 1억 있다는 거는 되게 애매해요. 이제 이 돈으로 이게 나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1억이면 어중뛴 금액이거든요. 많이 모은 사람이기도 하고 잃으면 안 되는 돈이잖아요. 잃으면 안 되는 돈을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도 없을 거고 제가 볼 때 스타벅스의 기대 수익률은 10년에 4배. 그러면 되게 좋구나. 10년 뒤에 4배면 연평균 수익률 15% 보거든요. 성장성이 그래도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봐요. 그래서 봤을 때는 10년에 4배면 10년 뒤에 4억, 다시 10년 뒤에는 16억, 다시 10년 뒤에는 64억. 그 사이에 내가 다시 모으는 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야.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돈을 단계식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단계에 투자하는 돈은 안전한 주식들. 이제 2단계에 투자하는 주식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고수익. 3단계에 그러니까 다음번에 모으는 1억은 조금 더 고수익. 4단계에 모으는 돈은 조금 더 고수익. 이렇게 해서 층별로 놓는 게
만약에 리스크에도 이제 해지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냥 5억이 순식간에 날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스타벅스의 지금 주식 가격 수준 레벨은 괜찮아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싼다고 했을 때는 $70대까지 왔었는데 몇 달 전에 그때는 모든 주식이 또 싸니까 손이 안 가죠. 더 싼 주식이 또 사고 싶은 거죠. 그런데 또 이제 지금쯤 되면은 너무 가격이 애매한데 몰랐어. 이러고 조금만 비싸지고 나면 이러죠. 다른 주식들은 더 많이 오르는데 스타벅스는 이거밖에 안 올라요. 짜증나서 또 팔아버리고. 보통 그래서 성향마다 다른데 이 주식에 영원히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 내가 좀 나이가 좀 먹고 좀 어느 정도 배당도 중요시 여기고 안전한 돈이다 하는 사람 분들은 애초에 좀 고수익 투자를 안 하니까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 혹시 아까 10년에 4배 얘기하셔가지고 네. 비트코인 같은 투자 안 하시나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다 하더라도 투자를 못 하겠는 게 리스크 해지가 안 돼요. 바닥이 없다. 네, 바닥이 없기도 하고 규제가 없다. 규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사태가 많이 났잖아요.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 사태들이 결국은 모럴 해저드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그 모럴 해저드를 규제를 해줘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예전 2008년만 해도 우회 상장으로 주주들 뒤통수 엄청나게 치고 막 이랬으니까 법을 바꿔서 우회 상장을 많이 못하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점점 더 건전해지고 투자자가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더 많이 참여하고 건전해지는데 비트코인은 뭐냐면 익명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 중앙화잖아요. 결국은 규제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우리끼리 알아서 해먹겠다. 그러면은 우리끼리 알아서 해먹겠다라는 거는 다시 이콜로 모럴 해저드를 건드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깨버리면은 이제 암호화폐가 아닌 거고 이거를 또 내버려 두면은 다음번에 또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아유, 소장님 이렇게 항상 바쁘신데 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비유도 너무 좋고요. 스토리텔링도 너무 좋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분명히 같은 신문과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뉴스가 소장님은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그게 항상 만날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이런 날도 있어요.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출근할 때부터 오늘 뭐 하지 하다가 퇴근할 때도 오늘 뭐 하지 하다가 집에 누워서도 오늘 뭐 하지 하다가 그렇게 잘 때도 있어요. 역시 그게 다 고민과 사유의 결과였다는 거. 그러면 소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들은 말 중에 예전에 그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있었죠.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7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7할. 9할에 투자하면 먹을 게 없다. 5할에 투자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7할이 자기는 적당한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느리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할이 스타벅스 그런 느낌으로. 스타벅스는 약간 이제 한 8할 오픈된 것 같아요. 넥스트 다른 거 찾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인구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